혹시 언어가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근데요, 그 상처의 언어가 어느 날 누군가에겐 빛이 되었다면, 그것도 자기 나라 말도 아닌 외국어였다면요. 잠깐, 그럼 이렇게 말해 볼게요. 일본의 시골 중학교, 말을 하지 않는 소녀, 그리고 한국에서 온 한국어 교사. 그들 사이에 벌어진 믿을 수 없는 변화. 처음엔 장난 같았고 누군가는 비웃었지만 결국 전교생의 마음을 뒤흔든 건 놀랍게도 한글이었습니다. 과연 한글이 그 아이의 무엇을 바꾸었을까요? 왜 말하지 않던 아이가 세상 앞에서 말하고 싶다고 외치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 변화는 어떻게 학교 전체를 뒤흔들고 일본 사회까지 충격에 빠뜨렸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도 다시는 언어를 같은 눈으로 보지 못하실 겁니다.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말을 하지 않는 아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학교에서는 분명 친구들과 함께 있어야 할 시간인데 누구와도 눈을 맞추지 않고 무언가를 끄적이기만 하는 아이. 선생님이 질문을 해도 대답은커녕 고개 한 번 들지 않고 급식 시간에도 조용히 앉아 있다가 쟁반만 들고 조용히 일어서는 그런 아이요. 저는 그 아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미시로 하루카, 올해로 14살이 된 일본 홋카이도의 어느 작은 중학교 학생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온전히 말할 수 있으리라 믿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 조심스럽게 저의 지난 시간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도쿄 근교의 조용한 주택가였고 어릴 적에는 나름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은 생각보다 쉽게 부서졌어요. 부모님의 잦은 다툼, 그리고 결국엔 이혼. 초등학교 5학년 때였죠. 어머니와 함께 홋카이도 북부의 작은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시노로라는 이름조차 낯선 그곳. 제가 다니게 된 중학교의 이름도 바로 시노로 중학교였어요. 학교는 정말 작았습니다. 전교생이 고작 30명 남짓. 학교 건물도 오래되어 낡은 목재 바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항상 따라다녔고 겨울이 되면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업 중에도 손이 꽁꽁 얼 정도였어요. 무엇보다 가장 크게 느껴졌던 건 이곳에선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당연하다는 듯 존재했죠. 저처럼 도쿄에서 온 아이는 그 경계심의 대상이었고요. 전학 첫날부터 어딘가 모르게 흐르던 미묘한 분위기. 아이들은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저는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사실 제가 말을 아끼기 시작한 건 꽤 오래전부터였습니다. 부모님이 싸울 때마다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너무 일찍 깨달아 버렸거든요. 제가 중간에서 울며 말리면 오히려 애는 빠지라는 말만 들었고요. 그 후로는 입을 다물었어요. 말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언어는 저에게 있어서 사람을 이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상처를 더 깊이 새겨 넣는 칼날 같았으니까요. 학교에서도 말은 곧 공격의 수단이었어요. 도시에서 온 말투가 다르다는 이유로, 억양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저는 조용한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직접적인 욕설은 없었지만 교묘한 속삭임과 피식 웃는 소리,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외면당하는 그 묘한 시선들 저는 점점 더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말을 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을 거라 믿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신호로 중학교에서도 이름만 있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교실 안에 있지만 교실 밖에 있는 사람처럼. 그런 저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제 마음을 적어두는 것. 하지만 그것조차 언젠가 들키게 될까 두려워 평범한 일본어 대신 일부러 철자를 어긋나게 적어난 외국어처럼 보이게 써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제 글을 읽지 못할 테니까요. 제가 숨은 마음이 들키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한국에서 교환 교사 선생님이 오신대. 우리 학교에 잠깐 머무시게 될 거야. 당시 아이들은 웅성거렸고 어떤 아이는 외국인이 일본어 못하면 어쩌지? 라며 킥킥거렸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이 열렸고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긴 생머리를 단정히 묶은 젊은 여성. 웃는 얼굴이지만 눈빛은 또렷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이주연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이주연입니다. 국어, 그러니까 언어와 문자를 배우는 수업을 함께하게 될 거예요. 그녀의 일본어는 놀라울 만큼 유창했지만 억양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이질감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위안을 느꼈습니다. 나도 이 사람도 어쩌면 이곳에서 낯선 사람이라는 점에서 닮았을지도 모른다고요. 첫 수업은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이주연 선생님은 칠판에 이상한 기호 같은 글자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한국의 글자, 한글을 소개할게요. 교실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글자였고 아이들 대부분이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고개를 갸웃거렸죠. 누군가는 속삭였고 누군가는 킥킥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만은 이상하게도 그 글자들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 글자들은 너무나 단순했어요. 뭔가 도형 같기도 하고 기호 같기도 한데 희한하게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히읗이라는 자음, 어딘가 웃는 사람의 얼굴 같기도 하고 미음은 꼭 작은 상자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수업이 끝나갈 무렵 선생님은 조용히 제 책상 옆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그만 쪽지를 제 노트 위에 놓고 가셨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상한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한글 감자해. 뜻도 소리도 모르는 글자였지만 저는 순간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글자들이 마치 저를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내미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말이 아닌 글자로, 소리가 아닌 마음으로. 저는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노트에 그 글자들을 하나하나 따라 써봤습니다. 획이 간단하고 규칙이 있는 글자. 처음으로 언어가 저를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섭지도 상처가 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어의 설렘을 느낀 건 태어나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안에 아주 작은 불빛 하나가 켜졌어요. 그 불빛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을지 저도 몰랐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제게 처음으로 말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말을 써보고 싶다는 마음이요. 그것이 곧 제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지만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휴대폰 불빛 하나로 조용히 한글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봤습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이미지와 영상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마치 그림처럼 정리된 한글 자모표였어요. 초등학교 교재처럼 생긴 이미지였죠. 기역, 니은, 디귿 순서대로 배열된 자음과 모음. 딱히 설명을 잘해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걸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밤 제 일기장에 한글 자모를 한 줄씩 적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따라 쓰는 데에 만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더 써보고 싶은 충동이 일기장의 빈 공간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무슨 단어를 써야 할지 몰랐기에 저는 히읗, 아, 니은, 기역, 리을 이런 식으로 한 글자씩 띄워 써보며 의미도 모르는 단어들을 스스로 조합해봤어요. 그 시도 자체가 저에겐 새로운 놀이였고 그 안에서 어떤 치유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점심시간에 다시 이주연 선생님과 마주쳤습니다. 평소엔 급식실에서 말없이 밥만 먹고 자리를 떴는데 그날따라 선생님은 제 옆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쟁반을 힐끔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카 양, 혹시 감자 좋아하세요?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라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자라니. 그게 바로 그 쪽지에 적혀 있던 단어 아닌가요? 그제서야 그 글자들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로 적힌 아주 간단한 감사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제 눈빛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생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고 저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답했어요. 그 이후로 선생님은 종종 제 책상 위에 짧은 쪽지를 남기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글, 정, 복음,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저는 그 글자들을 조심스럽게 옮겨 적고 뜻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되면 마치 퍼즐을 맞춘 것처럼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제게 인사를 건넨 첫 번째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타카하시 겐이라는 남학생이었어요. 반에서 가장 활발한 성격의 아이로 저와는 어울릴 일이 없을 것 같았던 친구였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제 노트를 슬쩍 들여다보고 말했습니다. 너 한글 쓸 줄 알아? 저는 깜짝 놀라 노트를 닫았지만 걔는 놀라지 않고 웃었습니다. 나 요즘 케이팝 자막 보면서 조금씩 배우고 있어. 그 글자들 나한테도 알려줄래? 그의 말은 정말 의외였고 동시에 조금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언어로 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겐과 저는 쉬는 시간마다 한글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말이 아닌 종이에 써가며 주고받는 식이었죠. 그는 사랑, 친구, 웃음 같은 단어를 한글로 써보려고 했고 저는 그 글자들을 조용히 고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노트는 어느덧 비밀 노트로 불리게 되었고 그걸 본 몇몇 친구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그들에게 특별한 언어였어요. 일본어처럼 어릴 적부터 배워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규칙을 익혀야 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듯한 기분을 주는 언어였죠. 무엇보다 그 글자가 담고 있는 간결함, 소리와 형태가 직관적으로 연결된 구조는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도 어느새 그 글자들을 통해 제 마음을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각자의 마음을 담은 단어를 한글로 써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과제가 너무 떨렸지만 저는 용기를 내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음. 지금까지 제 안에서만 웅크리고 있던 감정을 이 낯선 글자를 통해 바깥으로 꺼내본 것이죠. 종이에 적힌 마음이라는 두 글자는 너무 조용했지만 동시에 너무 크게 울렸습니다. 저 혼자만 알고 있던 어둠이 처음으로 바깥 세상에 닿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본 선생님의 미소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말없이 눈을 마주한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제 존재가 처음으로 인식된 것 같은 감정을 느꼈어요. 그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제 책상 서랍 안에는 그동안 모은 한글 쪽지들과 노트, 단어 카드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저는 그중 하나를 꺼내 한 단어를 골라 써보며 그 단어가 제게 어떤 감정을 불러오는지 생각합니다. 한글은 단순히 낯선 문자가 아니라 제 안에 갇혀있던 마음을 바깥으로 이끌어낸 빛 같은 존재였습니다. 물론 그 빛이 어둠만을 물리쳐주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히 커지던 변화는 곧 예상치 못한 갈등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저를 다시 한번 혼란의 문 앞에 세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말이 다시 제 삶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글자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그 글자들이 일본어가 아닌 완전히 낯선 언어라는 점이 저를 더더욱 안심시켜 주었어요. 한국어라는 이방의 언어는 마치 저와 이 세상을 연결해주는 새로운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누구에게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을 열지 않았고 대신 손을 움직였죠. 이주연 선생님은 종종 교무실에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벌을 주거나 무슨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노트 속 단어들에 대해 질문하거나 제가 쓴 글씨를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였죠. 그녀는 항상 조용히 다가와 질문을 하나 던지곤 했습니다. 하루카 양, 이 단어를 쓸 때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종종 멈칫했습니다. 말로 답할 자신은 없었지만 그녀는 그걸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에게 펜과 종이를 건네며 써도 괜찮다고 말해주었죠. 그렇게 시작된 교무실에서의 짧은 글자 대화는 제가 누군가와 진심을 주고받는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건 대단한 사건이 아니었지만 제게는 정말로 큰 위로가 되었어요. 수업 외에도 이주연 선생님은 가끔 방과 후에 교실에서 한글놀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장난처럼 참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몰입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나만의 단어 만들기라는 활동은 아이들에게 꽤 인기가 많았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였죠. 저는 그날 니은 우미으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단어였지만 그 발음이 마음에 들어서 따라 써봤던 것이었어요. 선생님이 다가와 그 단어를 보시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눈물이라는 뜻이에요. 슬픈 일이 있을 때 흐르는 물이죠. 그 설명을 듣자마자 제 눈가에 뜨거운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정확히 무슨 감정인지 설명할 순 없지만 아마도 그것은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무거운 것들이 처음으로 이해받았다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저는 펜으로 그 단어를 노트에 두세 번 더 써내려갔습니다. 눈물이라는 단어가 제 안에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런 작고 조용한 변화는 아주 자연스럽게 교실의 분위기를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겐과 저의 비밀 노트는 이제 서너 명의 친구들까지 확대되었고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은 서로 한글 자모를 조합해 자기만의 단어를 만들며 놀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기억 시온 리을이라 적고선 이건 고소라, 웃길 때 나오는 소리야라고 장난을 쳤고 또 다른 친구는 시온 리을 히읗을 쓰며 살아 라며 크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주연 선생님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씀하셨죠. 정답은 없어요. 단어는 우리 마음속에서 태어나기도 하니까요. 그 말이 저에겐 깊게 와닿았습니다. 태어나기도 한다는 것. 언어가 누군가의 허락 없이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 저 같은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느낌, 그 자체가 저를 자유롭게 했어요. 하지만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모든 이들에게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교장 선생님인 미사와 씨는 그 흐름에 분명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그는 늘 무표정한 얼굴로 저희를 바라보았고 종종 외국의 것에 너무 빠져있진 말아야지라든가 일본어 교육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교무회의 시간마다 간조하셨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서는 다시 어릴 적 들었던 애는 빠지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가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이 또다시 부정당하고 무의미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더욱 한글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괜히 저에게 장난스레 말했습니다. 하루카, 나 요즘 내 덕분에 말이 더 좋아졌어. 말 안 해도 뭔가 마음이 전해지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선 생각했어요. 정말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 아직까지도 제가 직접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하는 상상은 두려웠습니다. 글로는 쓸 수 있어도 목소리로 내는 건 여전히 낯설고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예전에 저는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기장에 하루를 시작하는 단어를 한글로 적어봅니다. 그 단어가 무슨 뜻이든 제가 느끼는 감정을 담아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시오도기역 속, 미음아리을 말, 정읍이란 단어를 보고도 괜히 궁금해졌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일까? 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그렇게 언어는 제게 세상을 향한 창문이 되었고 저는 그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작은 움직임들이 결국엔 교실 전체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머지않아 아주 큰 파도를 몰고 오게 됩니다. 저는 카미시로 하루카, 여전히 14살, 그리고 한편으론 조금 더 자라난 나 자신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외곽의 작은 중학교, 폐교 위기까지 속절없이 내달리는 신호로 중학교에서 제게 생긴 작은 변화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언어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교실에 들어섰는데 한글 쪽지들이 칠판 주변에 하나둘 붙기 시작했어요. 글자들은 무작위로 붙어 있었지만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단어들도 보였습니다. 기역 아미음지 의자 히을에부터 히읗아니은 기역을 이을까지. 저는 동시에 놀라는 감정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 이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생각, 그리고 그 지켜보는 눈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 장면이 시작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괜히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칠판에 적힌 한글 쪽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와, 너만 한 게 아니야. 우리 반 몇 명이 더 썼어. 나도 어제 밤에 몇 개 썼거든. 그 말이 저에겐 묘한 위로처럼 다가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어떤 힘이 되어 주었죠. 그런 분위기에 이끌려 몇 명의 친구들이 쪽지를 쓰고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왠지 교실 한켠에 작은 불씨가 살아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곤 이주연 선생님이 조용히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칠판을 보며 살짝 미소 지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한글이 이렇게 교실 벽을 채우다니 정말 놀랍고 기뻐요. 여러분, 이번엔 두 글자 단어를 한글로 써보고 각자 의미를 적어서 붙여볼까요? 순간 정적이 흐르다 이내 아이들의 대화 소리가 교실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단어 쓸까? 친구 어때? 나 지으조 이응미음이 쓸래. 교실의 분위기는 금세 밝아지고 활기를 띠었죠. 저 또한 제자리에서 두 단어를 골라 조심스레 썼습니다. 지금과 방석. 별다른 이유는 없었지만 그 단어들을 적을 때 마음이 따뜻해졌기에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줄 한 줄이 모여 교실 칠판 가득 한글로 가득 찼습니다. 선생님은 또 한 번 미소 지으시며 여기 적은 단어를 모아 내일 교실 전시회를 해볼까요? 라고 제안하셨고 아이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교실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있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문득 학교에 바람 같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놀이한다고 폐교 위기에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라는 찬 반의견이 몇몇 교사와 어른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죠. 소문은 교장 선생님 귀에도 들어간 듯 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 교장 미사와 선생님은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최근 교실에서 한글이 많이 쓰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언어를 배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일본어 교육이 우선이고 외국 문자의 과도한 사용은 학습 방향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한쪽에만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저는 갑자기 알 수 없는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일본어 교육이 우선이라는 것도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한글은 혼선이 아니었고 회피가 아닌 치유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억울함보단 다시 두려움이 일었어요. 또 멈추게 될까봐, 다시 침묵으로 돌아갈까봐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걔는 저의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하루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저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한글 쓰지 말래. 걔는 잠시 고민하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작게 웃었습니다. 그게 말 바꾸는 이유는 아니야. 우리가 한글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재미있고 마음 전하기 좋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거니까. 하루카도 나랑 계속 쓰자. 그 순간 제 마음의 무게는 많이 풀렸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뜻을 내버려 두겠다고 했을 때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다시 깨달았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외로움보다 두려움이 크지만 그 두려움 뒤에는 희망이 있다. 한글은 더 이상 단지 놀이도 수업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내면에 작은 연등을 켜는 도구였고 서로의 마음을 교환하는 방식이었죠. 저뿐 아니라 교실 전체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곧 학교 바깥까지 퍼져나갈 작은 파장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한글 놀이 모임을 비밀스럽게 운영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멀찍이서 지켜보던 친구들도 그거 하나쯤은 나도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친구는 저에게 자신의 다이어리에 한글력이라는 문구를 써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 문구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제게는 우리 안의 변화가 어떤 모양으로 퍼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징표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글자로만 마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한자리에 모여 조용히 단어를 쓰고 그것이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나를 지켜주는지 서로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과 손끝이 말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매일 실감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에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사람, 겐과 이주연 선생님이 있다는 것을요. 겐은 장난스럽지만 늘 진심으로 제가 문장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여전히 조용히 지켜보시며 제가 글을 쓸 때마다 의미를 묻고 응원해 주십니다. 이들의 존재가 제겐 무엇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잔잔한 파도보다 갑작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폭풍에 가까웠습니다. 폐교 위기라는 큰 그림 속에서 조용히 자라던 이 변화가 어떤 갈등을 부를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한 걸음, 한글 한 자모를 더 써나가며 걸어갈 뿐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한글은 제 삶에서 숨은 빛이 되었고 제 안의 침묵을 조금씩 깨뜨리고 있다는 사실. 그게 중요한 단서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뿐 아니라 모두의 변화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제가 학교에 도착하면 먼저 확인하는 건 교실 칠판이었습니다. 누가 새로운 단어를 붙였을까? 혹시 어제 적은 글자가 아직 남아있을까? 혹은 누군가가 조용히 떼어냈을까? 그 작은 걱정과 기대가 하루의 시작이 되었죠. 한글이라는 낯선 문자는 이제 우리 반 아이들 사이에서 일종의 비밀 언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식 과목도 아니고 성적이 오르내리는 기준도 아닌 말하자면 가슴으로만 존재하는 수업 같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놀이라는 감각에 가까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그것을 통해 조금 더 깊은 감정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쉬는 시간마다 책상 위에 작은 종이 쪽지가 오갔고 아이들은 서로의 글자를 해독하면서 자연스레 웃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야? 맞아, 그것 뜻 몰랐는데 하루카가 알려줬어. 이런 문장들이 점점 교실의 공기처럼 떠다녔죠. 저는 말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한 단어를 적을 때마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을 함께 넣으려 노력했습니다. 가령 돔신이라는 단어를 적을 때는 제가 도쿄에서 떠나오던 날의 저녁 하늘을 떠올렸고 정이라는 단어를 쓸 땐 괜히 제게 노트를 건네며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는 단지 문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제게 한글은 기억의 조각이었고 감정의 틀이었습니다. 어느 날 체육 시간 직후 교실에 돌아왔더니 제 책상 위에 작고 낡은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겉표지에는 펜으로 삐뚤게 쓰인 한글 세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이응이니 은지의저 이응. 저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인정을 받는다는 건 늘 저에겐 먼 나라 이야기였거든요.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수첩을 펼쳐보니 그 안엔 같은 반 친구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써준 글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너 덕분에 글자가 재밌어졌어. 또 어떤 친구는 하루카의 글씨체가 멋있어서 따라 쓰고 있어라고 써줬죠. 저는 그 수첩을 꼭 쥐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이유 없이 눈물이 났어요.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교실에서 스스로 손을 들었습니다.
이주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음 단어 누가 적어볼까요? 라고 물었을 때였죠. 교실은 순간 정적에 빠졌고 저도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 안에 무언가가 이제 괜찮아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칠판 앞에 서서 저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의미를 묻는 친구들의 시선 속에서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 혹은 마음의 평화를 뜻한대요. 그 순간 교실은 고요했지만 누군가 박수를 쳤고 이내 다른 친구들이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제 발밑의 바닥이 그전보다 훨씬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감정이 처음으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축복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교무회의가 열린 어느 날 이후 칠판의 쪽지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교육기관이며 특정 언어 집중 사용은 교육 이탈의 우려가 있다는 공지가 전교생에게 전달되었어요. 간접적이지만 명확한 경고였죠. 그 후로 몇몇 친구들은 더 이상 한글을 쓰지 않았고 조심스러운 눈치가 교실 안에 퍼졌습니다. 걔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가끔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무거운 침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한글 일기를 쓰고 걘과는 여전히 짧은 문장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이 단지 놀이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이주연 선생님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카 양, 지금까지 정말 잘했어요. 언젠가 모두에게 말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건 하루카의 진심이 전해졌다는 증거일 거예요. 그 말은 저에게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이 모든 마음이 목소리가 되어 누군가에게 전해질 날이 올 거라고 믿게 되었죠. 그리고 그 믿음은 곧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이 끝나고 난 뒤였어요. 이주연 선생님은 저를 조용히 불러 교무실로 데려가셨습니다. 격식 없이 차 한 잔을 건네며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하루카 양, 사실 이번 주에 외부에서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학교를 방문할 예정이에요. 우리 반 수업도 참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날 함께 준비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분들은 교육이라는 체계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일 텐데 그런 이들 앞에 서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니. 하지만 선생님의 다음 말이 제 머뭇거림을 멈추게 했습니다. 굳이 발표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하루카 양이 평소 작성한 노트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그 노트는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는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 노트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과연 이 글들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졌습니다. 하지만 한 장을 넘길 때마다 눈에 띄는 친구들의 짧은 코멘트, 걔네 작은 그림, 선생님의 붉은 펜글씨는 저에게 한 가지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이건 나 혼자만의 기록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만든 이야기야.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말로 설명하진 못해도 이 기록들을 세상 앞에 꺼내놓을 용기는 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방문 당일. 평소보다 교실은 조금 더 정돈되어 있었고 모두의 표정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몇몇 어른들이 들어와 교실을 둘러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죠. 이주연 선생님은 칠판 앞에 서서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시작하셨고 아이들은 작은 동그라미 안에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며 단어를 만드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제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루카 양, 준비한 노트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 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심장은 차분했습니다. 교실 중앙에 조용히 놓인 제 노트는 그 순간 아무런 설명 없이도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계자 한 분이 조심스럽게 노트를 넘기시더니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참 인상 깊네요. 이 모든 단어를 직접 쓴 건가요? 제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분은 노트 안에 몇몇 단어들을 꼼꼼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 실체라는 단어 앞에서 멈추시더니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단어 옆에는 제가 쓴 짧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실체가 없는 마음도 언젠가는 말이 된다. 그분은 잠시 후 노트를 덮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교육이죠. 분명히 교육이 맞습니다. 그 말은 칠판 앞에 서 있던 이주연 선생님의 얼굴에 담긴 긴장을 풀어주었고 교실 전체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걔는 저를 향해 윙크를 했고 저는 그제서야 작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뜻밖의 인물이 일어섰습니다. 교장 미사와 선생님이셨습니다. 의미 있는 시도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 정당한 교육의 형태로 이어지려면 더 많은 검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중한 어조였지만 분명히 견제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죠. 교실 안의 공기가 다시 조심스러워졌고 학생들 몇몇은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제 손은 아직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서도 뭔가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말없이 노트맨 뒤에 한 장을 찢어 칠판에 조용히 붙였습니다. 그 글자는 단 하나의 단어였습니다. 시오사이응음이음 상음. 제가 만든 단어였어요. 저는 옆에 그 뜻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울리는 말. 마음의 진짜 목소리. 누군가 숨죽여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군가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 소리는 어느새 교실 전체를 채웠고 저는 그 소리 속에서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무너짐이자 조용한 시작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무언가는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교장은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했지만 외부 교육자들의 지지로 인해 이주연 선생님의 수업은 존중받게 되었고 저희의 활동은 창의 언어 체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정식화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더는 한글을 숨기지 않습니다. 아니, 제 마음도 숨기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작았고 조용했지만 지금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봄이 끝나갈 무렵 학교에 진한 안개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후의 변화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조용히 퍼져가던 한글 수업과 아이들의 창의 활동이 지역 언론에 소개되면서 학교 밖 세상에서도 신호로 중학교가 화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의 시골 마을에서 한국 문자를 통해 마음을 여는 아이들. 낯선 문자가 이끄는 조용한 혁명.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온라인에서 퍼져나갔고 처음엔 흥미로운 시도로 받아들여지던 이 프로젝트는 곧 문화 정체성 침해라는 것엔 반론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인가요? 아이들의 국어 교육에 혼선을 주는 행위 아닙니까? 시골 학교가 실험장입니까? 교장 미사와 선생님은 교육청의 압박을 받기 시작했고 급기야 모든 교내 활동은 일본어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주연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그 공문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안에 담긴 수많은 고민과 무게가 전해졌어요. 잠깐 후퇴할 수도 있어요, 하루카 양. 하지만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의 말은 분명했지만 저는 복잡한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단어들, 친구들과의 연결, 스스로 되찾은 목소리까지 이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점심시간. 평소처럼 저는 겐과 함께 식판을 들고 앉으려 했는데 반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하루카, 이제 그런 글자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분위기 좀 이상해졌어. 그 말은 조용히 던져졌지만 제 마음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고 걔는 그 상황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식사 후 걔는 제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말을 뱉고 나니 숨이 막힐 듯 했지만 그 한마디가 지금의 제 상태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시 침묵으로 돌아가야 하나, 다시 그를 숨겨야 하나, 그 두려움이 목을 조여왔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쓰지 못한 감정들까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믿었던 저는 이제 말하고 싶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동안 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마음을 제대로 뚜렷하게 말이라는 형식으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는 피하지 않겠다고. 학교에 도착한 저는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분필을 들고 천천히 한 줄을 써내려갔어요. 말, 이제 무섭지 않아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조심스럽게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겐이었습니다. 그는 칠판 한쪽에 또 다른 글자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말 써주셔서 감사해. 그 순간 교실 안은 조용히 울렸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일어났고 아무 말 없이 종이를 꺼내어 각자의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교실은 다시 한번 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말이 아닌 글로, 그러나 더 깊은 말로. 그리고 그날 오후 이주연 선생님은 학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회의가 길어졌고 우리는 그녀가 돌아오지 않는 교실 안에서 기다리며 종이를 접고 또 접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들 안엔 우리가 전하지 못했던 수많은 말들이 담겨 있었죠. 한참이 지나고 선생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우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종이 쪽지들 다 보였대요. 누가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도요. 마음이 자발적으로 움직였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억지로 참으려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친구들 앞에서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처음으로 말이 하고 싶었어요. 그게 다예요. 말이 무섭지 않았어요. 한글 덕분에요. 그 순간 교실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건 침묵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걸. 처음으로 제 말이 세상에 닿았다는 걸. 그날의 고백 이후 제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아니었어요. 여전히 저는 말수가 적은 아이였고 사람들과 웃으며 떠드는 데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그늘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말이 하고 싶었다고 고백한 그 순간 제 안에서 긴 시간이 녹아내렸습니다. 마치 얼음이 물이 되어 흐르듯 감정이 조금씩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죠. 걔는 그날 이후 더욱 자주 제게 말을 걸었고 친구들도 조심스럽게 한글로 한마디씩 쪽지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미사와 교장 선생님이 조용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솔직히 긴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의 존재가 마치 검은 그림자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나 그날의 대화는 뜻밖이었습니다. 하루카 양, 그날 당신이 한 말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나도 언어로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더 강하게 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이 어릴 적 영어를 배우며 겪었던 부끄러움과 상처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단어 하나를 틀렸다는 이유로 선생님 앞에서 창피를 당했고 그날 이후 외국어를 두려워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당신은 그 두려움을 이겨냈더군요라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누군가의 권위가 아닌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교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미사와 선생님과의 작은 화해는 학교 전체 분위기에 미묘한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교육청은 우리의 활동을 자발적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외국어에 대한 관심을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언어를 통해 감정 표현을 넓히고
창의적 글쓰기를 장려하는 교육 모형으로 발전시키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주연 선생님이 이 프로젝트의 자문교사로 활동을 연장하게 된다는 소식은 제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주연 선생님은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저를 조용히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카 양, 기억하세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당신처럼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빛이 될 수 있어요.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스스로를 비추는 언어. 이제 당신이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 말은 저에게 있어 인생의 첫 미션이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역할을 주었다는 느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자각은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저는 학교 강당에 섰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 지역 주민 몇몇,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한 창의 언어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저는 초록색 폴더 하나를 들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제가 적어온 문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미시로 하루카입니다. 관객석에서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넘기며 계속해서 읽어나갔습니다. 저는 말을 하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아니, 말을 할 수 없었던 아이였어요. 말은 제게 상처였고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장의 쪽지를 받았습니다. 한글 감사해. 낯설지만 아름다웠던 그 글자들이 제 마음을 처음으로 열어주었습니다.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저는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선생님이, 그리고 부모님이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저는 한글로 저 자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도 제 마음도 이제는 말이 되어 흐를 수 있습니다. 한글은 저에게 자유였고 치유였으며 연결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언어를 통해 다른 이의 마음도 밝혀주고 싶어요. 마지막 문장을 읽고 고개를 들었을 때 강당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곧 박수 소리가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는 점점 커져 결국 전체를 울리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웃으며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해방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후로 제 일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조용한 사람이지만 필요할 때에는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고 말보다 강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과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이제 더 이상 외국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정의하는 새로운 언어였고 제 진심을 설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제 일기장 첫 줄에 한 단어를 씁니다. 오늘의 기분, 오늘의 바람, 오늘의 색깔을 담은 단어. 그리고 그 단어 옆에는 짧은 문장을 써봅니다. 제 감정이 외롭지 않도록 언어로 남기기 위해서죠.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마음을 숨기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말할 자격이 있어요. 단지 그 말을 꺼낼 수 있는 도구가 아직 없을 뿐이에요. 언젠가 그 도구를 찾게 된다면 분명 당신도 말하게 될 거예요. 처음으로 말이 하고 싶다고. 저는 그 도구를 한글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도 제 마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한글은 단지 한국의 문자가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는 잊혀진 목소리를 되찾게 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누군가의 마음을 울렸다면 그것은 이미 세계의 말이 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비출 한 글자는 무엇인가요?